여러분,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가 1도나 올라가서 잠깐만요.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시려고 했죠? 썸네일에서 아포칼립스니 뭐니 호들갑 떨어놓고 대체 뭔 얘기인가 싶어서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지구온난화를 들먹이다니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네, 솔직히 지구온난화란 단어는 언급만으로 하품이 나와요. 왜냐면 너무 뻔하니까. 뭐 빙하가 녹아서 우리가 사는 곳이 바닷물에 잠길 거고 생태계도 파괴될 거고 뭐시기 저시기요. 석유나 석탄을 쓰면 온실가스란 게 나오고 이 온실가스가 태양에너지를 지구에 가둬가지고 암튼 더 더워진다. 이 정도는 유치원 때부터 세뇌 수준으로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우 뻔해.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뻔한 얘기 없습니다. 뻔한 얘기는 쏙 빼고 정말 여러분이 몰랐던 중요한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베스트셀러 바틀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상의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크크크 컴온. 1989년 유엔의 고위 관리는 인류에겐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아서 막 해수면이 올라오고 암튼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요. 당시에는 이런 경고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3년이죠. 10년이 아니라 3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런데 뭐 달라졌습니까? 인류가 멸망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구온난화 얘기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극곰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해수면이 6m나 늘었다 하는 유명 다큐멘터리의 주장이 완전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밝혀졌죠. IPCC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는 수치를 과장해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라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석탄 석유를 다 태워도 산소는 코딱지만큼밖에 안 줄어들어요. 10년 안에 화석 연료가 고갈된다 고요? 지금처럼만 써도 석탄은 120년, 석유와 천연가스는 50년 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게 팩트입니다. 2007년 영국의 다큐멘터리 지구온난화 대사기극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MIT 출신의 대기학자 프레드 싱어와 프레드릭 사이츠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속임수라고 주장했죠. 어떠신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뭐시기? 암튼 과장이 좀 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온난화 하면 조금 시큰둥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했던 뻔한 얘기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모두 포함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과학자들은 뒷돈을 받으며 담배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 프레온과 산성비는 해롭지 않다 는 주장도 서슴없이 해주는 양심에 총맞은 정신병자들이었죠. 물론 한 다큐멘터리에서 북극곰이 줄었다, 해수면이 6m나 올랐다는 가짜뉴스를 전달하며 호들갑을 오지게 떨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물론 IPCC 4차 보고서에서 착오가 없도록 오류를 보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는 전제가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구온난화가 100% 인간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그걸 부정하는 과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로 1.5조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의 기후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개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올해의 여름은 겁나게 더울 거고 북극의 빙하도 겁나게 녹을 겁니다. 우리가 안 보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그냥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반박이 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팩트는 이겁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다. 그럼 별거 있나요? 석탄, 석유 안 쓰면 되겠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인류는 연구를 이어나가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바꿔가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는 무려 50배나 늘었습니다. 탈탄소 정책을 엄청나게 펼치는 독일을 앞세워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대한민국 또 많은 유럽 국가 대부분이 대체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법도 만들고 지원하고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인터넷 뉴스 기사 제목으로 접하곤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 그래도 뭘 하긴 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탈탄소 정책을 강하게 펼쳤던 독일은 20년 동안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작 6% 줄였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가 50배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화석연료 의존도는 고작 2% 줄어들었을 뿐이며 실제 전체적인 소비량은 오히려 45%나 늘어났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대체 에너지가 정답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대체 에너지가 답이죠.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인류라는 구조물을 세운 에너지가 썩어가고 있다면 그놈만 쏙 빼서 괜찮은 걸로 갈아 끼우면 되겠죠. 정말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분이 죄다 썩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과장도 아니고 농담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악화되던 이유는 바로 그냥 화석 연료가 인류 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산업이, 아니 거의 모든 산업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며 성장해왔고 너무나 오랜 시간 그 토대 위로 차근차근 쌓여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에 화석 연료가 사용되며 심지어는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일조차 화석 연료가 필요할 지경이죠.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친환경 풍차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풍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강철, 시멘트, 플라스틱은 어마무시한 양의 화석 연료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을 공정하는 모든 산업이 화석 연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부품을 옮기는 데는 석유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과 강철 크레인이 필요할 겁니다. 풍차를 움직이기 위한 수백만 대의 터빈 변속기에도 석유가 들어가죠. 친환경적인 신물질을 개발해서 그걸로 풍차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 신물질을 개발하고 채굴하고 가공하고 운송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화석연료가 들어갈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밥입니다. 트랙터를 끌고 농기구를 쓰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작물을 가공하고 건조하고 트럭에 싣고 운송하는 이 모든 과정이 화석연료로 진행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우리가 빵 1kg를 먹는데 들어가는 석유는 최소 250ml, 고기 1kg당 최소 350ml, 토마토는 1kg당 최소 650ml가 들어간다죠. 뿐만 아닙니다. 현대 식량 생산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없이는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고기는 어떻습니까? 가축의 응가나 사료는 그 악명 높은 자동차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뇨?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타지 마세요. 전자제품도 쓰면 안 됩니다.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럼 밥은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 하셔야죠. 그 대신 비료나 농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농기구는 사서 쓰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쓰셔야 네, 이 말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설령 당신이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을 완전 제로로 줄인다 한들 그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단 1초를 절약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요, 나 하나 똥 부셔 버린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이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이 말밖에 없어요. 알바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IPCC는 탄소 배출이 2030년 절반으로 떨어지고 2050년엔 제로가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EU의 과학자들은 30년 뒤에는 화석 연료가 52% 줄어들 거라는 시나리오를 냈죠. 미국의 과학자들은 그린 뉴딜을 143개국에 확대한다면 지구온난화도 막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에너지 연구팀은 탄소 포집이란 과학적 방법을 쓰면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죠. 롤링스톤부터 뉴욕 타임스까지 대단한 곳에서 대단한 분들이 입을 모아 이런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와우, 좋아요. 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에 괜찮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발전을 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세요. 산업혁명에 정보혁명에 머시기혁명까지 다 오는데 에너지혁명이라고 안 오겠습니까? 네, 안 옵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혹시 앞서 말한 시나리오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안타깝게도 이 시나리오들에는 대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막을 건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 전략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억제하면,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주장할 뿐이죠. 책의 저자 바틀라프 스밀은 단언합니다. 수많은 후진국들이 빠르고 값싼 방법들을 버리고 비싸고 효율 떨어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줄 거라는 이상한 믿음, 그리고 정치인 몇 명이 후다닥 내린 결정을 전 세계인이 동시에 합심해서 지켜줄 거라는 이상한 존재는 반박이 무의미한 망상이라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건 탄소 포집 시나리오입니다. 이론만 따졌을 때는 베스트 수단이죠. 그러나 지금의 기술로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는 수천조 원의 비용과 16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산업이 매설한 시설을 해체하는 데도 어마무시한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되겠지. 네, 과학이 발전하면 되겠죠. 아마 20년 전 탈모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능하지도 않은 탄소 포집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위한 토대로 봐야 하지 미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애당초 스마트폰 혁명이란 것도 화석 연료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설령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한들 그 모든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갈아엎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탄소 포집을 이루려면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부산 서울 왕복을 170번 하는 길이에 장대한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혐오시설 아웃! 이 집 앞에 까놔라! 안 그래도 님비와 소송으로 악명 높은 사회에서 그만한 극혐 시설을 광범위하게 깐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낳겠죠. 영화 돈룩업에선 거대 혜성이 떨어진다는 과학자의 말을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재밌는 가십거리라고 생각하죠. 결국 시간이 흘러 혜성이 하늘에 떡하니 보일 지경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돈룩업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돈룩업은 대중의 멍청함을 과장한 블랙 코미디 영화지만 엄청 비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죠. 10년 안에 재앙이 닥친다고 말하거나 2028년에 인류가 멸망할 거니까 우리 생활 수준을 퇴보시키라는 말도 안 되는 호들갑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을 심어줬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과격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애당초 팩트도 아닐 뿐더러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구실이나 되죠. 그럼 어쩌라고? 우선 팩트를 보고 현실을 봅시다.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70년 된 물통조차 안 바꾸는 게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과학의 발전을 더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야, 듣기 싫어. 아니, 앞에서는 나 혼자 똥꼬쇼를 벌인다고 해서 별로 바뀌는 게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도 하라뇨? 그래요, 맞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하겠답시고 혼자 개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지 마세요. 그런 호들갑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약게라도 더 많이 퍼뜨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우리에겐 호들갑을 떨지 않고도 위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아끼시겠다고 더위나 추위 속에서 덜덜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벽에 단열재를 넣고 삼중유리와 고효율 보일러를 쓰세요. 그 또한 힘들다면 창문 틈새를 찾아서 막으세요. 그것만으로 탄소 배출이 50% 가까이 줄여지고 그만큼 전기세와 난방비도 굳을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걱정된답시고 항상 뚜벅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전기자동차를 사세요. 그게 너무 비싸다면 SUV를 사지 마세요. 그것만으로 탄소 배출이 15%나 줄어들고 당신 보험료와 기름값도 줄어들죠. 친환경 제품을 쓰세요. 그게 힘들다면 미심쩍은 해외 제품 대신 국내산을 더 사랑합시다. 음식물 쓰레기는 웬만하면 안 나오도록 합시다. 치우는 거 더럽고 귀찮잖아요. 기후 이상을 없앤답시고 비건 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조금만 적게 드십시오. 그게 힘들다면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소고기 대신 저렴하고 맛있는 치킨이나 계란, 삼겹살을 드세요. 우리는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의 습관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바틀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드릴 기회가 생겨 너무나 영광입니다. 철저한 논증과 치밀한 구성으로 읽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레전드 책이거든요. 가히 환경계의 총균세나 코스모스라고 부를만 합니다. 채널 걸고 말하건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다면 영상에서 차마 담아내지 못한 얘기들도 많으니 꼭 한번 원책으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책 중간에서 저자 바틀라프 스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재미와 이득을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태 지구온난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희생적인 방법론이라 여겨왔죠. 그치만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사실 후덥지근한 더위와 득실되는 벌레, 더러워진 공기와 물, 낭비되는 지출, 개귀여운 동물들의 떼죽음을 막는 일이고, 나 자신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한 유쾌하고 똑똑하고 이기적인 방법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여태 무수히 많은 위기를 막아냈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통찰력 있게 미래를 내다보며 효율적인 해결책을 단호히 추진한 덕분이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갖고 여유가 생기는 만큼 더 노력해 주시면 돼요. 그럴 마음이 드셨을 때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친환경 정책에 투표를 하고 정제된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